9월에 이제 해외에서 행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MWC 아메리카의 그 전날 인텔 5G 서밋이 있었고요. 미국에서 미국 LA에서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몇 주 뒤에 중국에서 인텔 5G 서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행사에서 이제 나온 내용을 오늘 좀 발표를 드릴 거고요. 그에 앞서서 5G 전반적으로 업계에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 하드웨어 투자 지출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큰 투자가 어느 영역에서 있을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서 꼭 좀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는 이제 영문으로 풀 보고서는 나와 있고요. 저희가 오늘 요약을 해서 한글본으로 배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저랑 홍희석 이사 같이 말씀드릴 거고요. 뒷부분 그 5G 서밋에서 있었던 발표 내용은 홍희석 이사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5G 상용화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2018년 올해부터 시작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픽스드 와이어리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2019년, 20년에 이어서 차례대로 이제 상용화가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여기서 실제로 5G가 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IT 이제 쪽에서는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하드웨어 투자 관점에서 얼마나 투자를 하게 될지, 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떤 영역인지, 또 왜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발표는 인텔 코리아의 홍희석 이사랑 같이 해드릴게요. 네네. 일단 먼저 이 리포트에 나온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IT 업계든 IT 업계가 아닌 비IT 업계든 5G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이유는 첫 번째는 통신 기술의 대전환이 4G에서 5G로 이루어질 거고, 그것 때문에 막대한 투자가 있을 시스템에 막대한 투자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 하나와, 두 번째는 비록 IT 업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5G가 만들어낼 새로운 사업 기회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이 5G에 대한 업계 전반적인 그 관심이 많은 이유고요. 두 번째로 4G 네트워크까지로 봤을 때 4G까지는 대부분의 단말이 이제 스마트폰 90% 이상의 스마트폰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미래에 나올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속도나 지연 속도, 또 구축 비용에 면에서 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올 서비스들이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이나 스마트시티, 그리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그 미래 서비스 구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래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5G 네트워크에 투자를 할 거고, 이거는 이런 니즈를 사업 기회를 이제 사업 기회로 전환하고자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업계 전체의 투자가 실제로 많이 얘기되었던 이때까지 2G나 3G나 4G에서 많이 얘기되었던 단말이나 모뎀 칩을 넘어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에서는 2025년에 5G가 이제 전체 연결되는 디바이스들의 12%를 차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단말 개수는 뭐 11억 건 정도 이룰 것이라고 예상이 됐고, 그렇게 새로 추가되는 단말들로 인한 그 발생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173제타바이트에 달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 하드웨어 투자에 대한 업계의 추산은 데이터 센터, 엣지 컴퓨팅, 네트워크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모뎀 및 IP 분야 네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총 3,260억 달러 정도의 투자, 즉 350조 정도의 투자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G는 어떻게 구축이 될 거냐면, 달라지는 부분은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요약을 해서 전 세계 지금 16개국에 22개 통신사들이 5G 구축을 하겠다, 조만간 하겠다고 지금 커밋을 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실제로 이제 고정형 무선 서비스가 2018년 올해죠. 그리고 그 외 서비스들이 2019년과 2020년에 걸쳐서 상용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새로운 무선 인터페이스가 들어오고, 시스템 인프라 쪽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또 포지셔닝 업체, 이 기술을 지원하는 업체들의 포지셔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저희 기술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좀 도와주시겠습니다. 무선 인터페이스.
네, 안녕하세요. 인텔 강승현입니다. 예. 새로 무선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5G라는 시스템을 어떤 타겟을 가지고 가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5G라고 하는 그 타겟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초강대역 이동통신,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 매시브 IoT 이렇게 세 가지로 타겟으로 잡고 있어요. 이 타겟으로 잡고 있는 부분은 IoT 2020이라는 기본적인 그 표준화에 표준화에 적용하기 위한 무선 인터페이스를 만든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3GPP에서 NR이라는 시스템으로 만들게 됐고요. 현재 3GPP NR에서의 스탠다드제이션 프로그레스를 보면 작년 12월 달에 이제 난 스탠드 언론이라는 그러니까 LTE와 5G망이 동시에 상호 간에 통신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난 스탠드 언론 기반의 시스템이 작년 12월에 이제 완성이 되고 5G만을 가지고 5G 시스템만 에어 인터페이스만을 가지고 서포트할 수 있는 스탠드 언론이라는 시스템이 올해 이제 6월 달에 표준 규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두 개의 규격이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던 인터페이스의 리퀘어먼트를 보시면 초광대역 이동통신 부분이랑 약간의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 부분이 있는데요.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를 위해서는 울트라 릴라이블 앤 로우 레이턴시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현재 스탠다드 프로그레스는 울트라 릴라이블리티보다는 로우 레이턴시 부분에 좀 포커스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초강대역 이동통신이라 하면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LTE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시스템 캐리어 밴드위스가 20MHz가 최대였는데 더 20MHz 이상을 사용하려면 이제 캐리어 병합 전송이라고 해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뭐 5개, 6개 뭐 이렇게 해서 붙여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NR 시스템에서는 조금 더 캐리어 밴드위스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광대역을 사용하고자 하다 보니까 결국에 프리퀀시 밴드를 조금 더 유유 밴드가 많은 밀리미터 웨이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밀리미터 웨이브를 사용하는 첫 번째 스탠다드 이런 개념으로 이제 3GPP에서 NR 표준 규격을 만들어졌습니다. 네, 좀 빠르게 말씀하셔서 혹시나 준비 안 되시면 질문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시스템 인프라 쪽에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홍석 이사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인텔 홍희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강승현 이사님께서 단말의 접속 부분, 와이어리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단말이 최초로 만나게 되는 기지국과 코어 시스템에 대해서도 3GPP 표준에서 그 시스템 아키텍처를 정의를 하고 있고 기지국도 실제 펑션별로 각 레이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 코어 제품들 과거 LTE에서 EPC라고 불리는 코어 제품들도 과거에는 한 몸체로 존재하던 것들을 이제 컨트롤 펑션, 제어를 담당하는 역할과 데이터 펑션, 실제 패킷을 처리하는 부분을 분리를 해서 이 둘 사이에 통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부분에 대한 규격들도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화를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상화 기반으로 유연하게 네트워크 인프라를 설치하기 위한 부분이고 실제로 이런 표준 기반화의 기술들이 가상화되었을 때 여기 나오는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기술들이 구현이 되게 용이한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슬라이싱 부분은 좀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드-투-엔드 포지셔닝은 5G에 이제 저희 강승현 이사님께서 세 가지의 이제 ENBB, 미션 크리티컬, 매시브 IoT를 말씀드렸는데 이 각 유즈 케이스들이 요구하는 성격이 다 다릅니다. 성격이라 한다면 서비스의 타입이 다르고 제공하는 고객군이 다르고 거기서 요구하는 품질 요구사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배치도 과거 LTE처럼 획일화된 방식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됐든 아니면 유즈 케이스를 서비스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그 배치가 유즈 케이스마다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단말에서 실제 네트워크를 거쳐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가기까지의 엔드-투-엔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트렌드도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투-엔드로 5G를 설계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 앞에 잠깐 언급되기는 했는데 그러면 5G가 커머셜라이제이션 되면 상용화되면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유스 케이스들은 어떤 서비스들이 나오게 될지를 보면 지금 초광대역 이동통신과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 그리고 매시브 IoT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카테고리로 나누게 된 그 근거, 기준, 그러니까 구별하게 된 기준하고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네, 광대역 이동통신은 쉽게 생각하셔서 빅파이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많이 거론되는 VR이나 4K, 8K 비디오처럼 수백 메가의 대역폭을 요구하는 그러한 유즈 케이스들이 이제 EMBB 광대역 이동통신에 해당이 되는 유즈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고 실제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는 업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굉장히 그 낮은 지연 시간을 요구하는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울트라 릴라이어블 로우 레이턴시를 요구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5G를 통해서 리모트에 있는 뭐 드론이나 산업용 장비를 컨트롤한다든지 굉장히 늦게 처리되면 안 되는 그런 크리티컬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고 매시브 IoT는 스마트 시티처럼 한정된 공간 내에 다수의 IoT 기기들, 뭐 센서가 될 수도 있고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땡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광대역 많은 접속을 제공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유즈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2G에서 3G로 갔을 때, 3G에서 4G로 갔을 때 그 대역폭이 커지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때 나올 수 있는 서비스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강승현 이사가 잠깐 설명하셨듯이 저지연성이라는 목표가 달성돼야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너무나 다양한 단말들, 센서들 정보를 포함하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단말들이 아주 많은 수의 단말이 붙었을 때 어떻게 구현할 건지 이 세 가지로 분을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보고서의 주요 파트인 인베스트먼트, 투자가 어디 부분에서 일어나게 될지를 보면 크게 이제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모뎀 IP는 예측하고 계시는 분야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트랜스포메이션, 엣지 컴퓨팅은 사실 네트워크 트랜스포메이션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떼도 될 만큼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투자 부분도 영향도 그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 전통적인 이 세 가지 영역보다 더 크게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부분이 데이터 센터 영역입니다. 2025년에 350조 정도의 지출이 일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이제 가장 크게 투자가 일어날 거라고 보이는 5G 데이터 센터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왜 5G로 인해서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네, 그 5G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 투자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5G 단말들이 이제 뭐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지만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이제 5G 단말이 되는데 생성되는 데이터 양이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들을 실제로 저장하고 필요하면 가공하고 분석을 해서 실제 5G 접속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데이터들이 데이터 센터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이나 네트워크, 스토리지의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들어오는 족족 다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나 아니면 클라우드 사업자들 이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설계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다양한 유즈 케이스의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이고 이왕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많이 한 것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내에서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5G에서 이제 VR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4K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아니면 뭐 8K 비디오 스트리밍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비디오를 스트리밍하는 서버 안을 보시면 서버 안에는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뭐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스핀 디스크를 활용하는 그 HDD급의 스토리지에 비디오 콘텐츠든 VR 콘텐츠를 저장을 해서 사용자에게 스트리밍을 하는 경우와 인텔이 최근에 발표한 3D 크로스 포인트 옵테인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그렇게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를 제공하는 스토리지 장치를 사용했을 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고 가정하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레이턴시 체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비디오 스트리밍이 라이브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그게 몇 밀리세크 단위의 레이턴시를 줄인다 하더라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 고려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빅데이터 클러스터를 분석을 해서 디자인을 하시는데,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도 인메모리 분석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리얼타임으로 하는 분석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실제 디램의 자원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디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센터의 비용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메모리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로 네트워크 슬라이스를 만들어서 이 슬라이스별로 QoS를 뭐 대역폭을 보장해 준다든지 레이턴스를 보장해 주기 위한 이더넷 니카드의 그런 보장 기술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에서 굉장히 고려돼야 되고 디자인이 되어야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제 동시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엣지 컴퓨팅입니다. 엣지 컴퓨팅은 이제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코어로 모든 그 데이터 처리하는 게 집중될 거냐, 아니면 엣지 쪽으로 분산시킬 것이냐는 뭐 계속 IT 쪽 업계가 있은 이래로 계속 진행되어 왔던 화두인데요.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된 부분이 엣지 컴퓨팅입니다. 이 엣지 컴퓨팅은 왜 5G와 함께 이슈가 됐고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엣지 컴퓨팅 굉장히 핫합니다. 네. 떠오르는 기술이고 5G가 되면서 자주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통신 사업자는 이미 엣지 컴퓨팅에 맞는 디자인을 향해 가고 계시고, 3GPP의 5G 그 시스템 아키텍처들도 이러한 엣지 컴퓨팅을 구현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TE 같은 경우에 그 실제로 단말의 패킷을 무선 패킷을 종단시키고 인터넷 패킷으로 흘려보내는 코어 장비들이 있는데, 뭐 EPC와 같은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단말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가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 쪽에 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5G가 되면서 유즈 케이스들이 워낙 많아지고,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미션 크리티컬한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를 요구하는 유즈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신 거죠. 자율주행은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제가 VR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까지 트래픽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로 가입자이자 단말이 위치한 엣지, 가입자와 단말에 가까운 쪽에 그러한 그 코어 장비들을 배치를 시켜서 거기서 바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하는 게 그러한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통신 사업자들은 이 네트워크 장비들을 가입자에 가까운 쪽으로 전진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VR을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VR을 이제 스트리밍하는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VR에 모션 투 포톤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정면을 보고 있다가 VR 이제 헤드마운트 기기를 쓰고 오른쪽으로 제 시야를 돌렸을 때 화면이 이제 바로 따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따라와 주는 딜레이를 모션 투 포톤 딜레이라고 하는데, 이게 20ms 안에 따라와 주지 않으면 이제 VR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어지러움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연령과 관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심하게 어지럽고 저희 아이는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이 20ms가 될 수도 있고 뭐 10ms가 될 수도 있는데 업계 연구는 보통 20ms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근데 VR을 스트리밍하는 방식을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옴니뷰 스트리밍 방식이라고 해서 사람이 볼 수 있는 360도 각에 해당되는 비디오를 미리 다 생성을 하고 그거를 통째로 스트리밍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헤드마운트 디바이스에서 영상을 다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스마트폰이든 PC가 됐든 사용자가 시선을 돌리면 이 헤드마운트 디바이스에서 그걸 센스해서 바로 그 각도에 맞는 화면을 플레이해주면 되기 때문에 레이턴시는 철저하게 헤드마운트 디바이스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대역폭이 굉장히 큽니다. 4K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100메가 bps 정도의 대역폭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역폭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VR 스트리밍 방식 중에 Field of View, FOV라고 하는 스트리밍 방식이 있는데 사용자의 그 시야각 정면을 중심으로 120도에 해당되는 영상만 하이 레졸루션으로 보내고 나머지 영상은 로우 레졸루션으로 보내서 사용자가 이제 보는 각도를 바꾸면 거기에 맞는 영상을 그때그때 스트리밍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대역폭이 이제 100메가 bps에서 20메가 bps로 확 줄지만 사용자가 이제 그 보는 각도를 바꿀 때마다 네트워크단에서 거기에 맞는 영상을 재빠르게 스트리밍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VR의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 두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대역폭이 굉장히 커야 된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가 VR 영상을 전송하는 데 있어서 레이턴시를 20ms 이내 처리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점점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 VR 스트리밍하는 서버나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를 VR 사용자에 가깝게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요구사항이고 제가 이제 VR 예를 하나만 들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엣지 컴퓨팅을 활발하게 드라이빙하고 있는 어떤 드라이버들이 되고 있고 또 비즈니스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신 사업자들이 이러한 가입자에 가장 가까운 이제 엣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뭐 기지국 국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기지국이 배치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러한 물리적인 에셋은 전 세계에서 통신 사업자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구글 유튜브 비디오 스트리밍 사업자 아니면 이제 저희 이번에 행사에서 워너브라더스를 초청을 했는데 미디어 콘텐츠 제공자인데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만들고 싶어서 VR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이걸 뒷받쳐 줄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없는 거죠. 그런 콘텐츠 사업자들은. 그래서 이런 콘텐츠 사업자들과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 간의 협업이 긴밀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 협업이 발생하는 존이 바로 엣지 컴퓨팅 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 사업자들이 향후에 이러한 엣지 컴퓨팅 존을 가지고 굉장히 유니크한 에셋이죠. 어떻게 밸류를 만들어서 사업화를 하고 모네타이제이션을 하고 협업을 만들어내는가가 엣지 컴퓨팅에 있어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투자 영역은 네트워크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실제로 코어 네트워크나 기지국으로 얘기되는 액세스 네트워크까지 이쪽에서는 이제 어떤 게 키워드고 왜 이게 필요한지 또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업계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용어에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서두에 ENBB, 미션 크리티컬, IoT 성격이 다 다른 이 네트워크 유즈 케이스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이제 슬라이싱의 개념이고 우리 뭐 빵을 슬라이스하든 치즈를 슬라이스하든 그 각 유즈 케이스에 맞는 슬라이스를 만들어서 제공한다라는 개념인데 실제로 자율주행을 예로 들어 본다면 자율주행 5G 네트워크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내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단말, 자동차, 그리고 기지국, 그리고 코어 제품, 그리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어떤 드라이버의 안전을 알려주는 뭐 예를 들어서 100m 앞에 사고가 났으면 100m 뒤에 있는 차에게 알람을 띄워주는 그런 드라이버의 안전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세 개의 컴포넌트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 이거를 가상화시켜서 하나의 슬라이스로 설계하는 게 그 개념이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슬라이스의 컴포넌트들을 전진 배치를 시키시게 되는 거죠. 반면에 5G에서 엔터프라이즈 향의 B2B 어떤 ENBB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엔터프라이즈 고객은 굉장히 보안에 민감한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위한 슬라이스에는 뭐 방화벽이나 뭐 딥패킷 인스펙션 그리고 다른 보안 장비들을 슬라이스 안에 또 배치시켜서 가상화해서 처리하는 슬라이스 이런 것들이 5G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슬라이스 안에 네트워크 펑션들도 여기에 맞춰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oT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T의 종류가 되게 넓지만 그 중에 뭐 센서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센서는 이동을 하지 않죠. 센서는 그 자리에 항상 스테이셔너리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그런 센서를 위한 5G 슬라이스를 설계할 때 이 기지국 뒤에 있는 코어 인프라에서 어떤 우리 스마트폰처럼 그 셀과 셀을 넘어갈 때 필요한 모빌리티 기술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IoT를 위한 정적 장비를 위한 5G 네트워크 슬라이스를 설계할 때도 네트워크 펑션도 필요한 것만 분산해서 넣는 그러한 트렌드들이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스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도 좀 인공지능화하자라는 이제 트렌드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슬라이스 내에 실제로 흘러다니는 트래픽들을 평상시에 수집을 해서 데이 오브 위크 그래서 매주 수요일 아니면 한 달에 어떤 날 같은 경우에 트래픽 패턴을 수집을 해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프레딕션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슬라이스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지금 100mbps의 대역폭인데 200메가로 이제 디맨드가 늘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게 프로액티브하게 슬라이스를 설계하고 자동화하는 자동화 개념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지금 업계에서는 한참 검증이 되고 이제 테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투자 그냥 이제 모두 예측하신 것처럼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디바이스가 2G나 3G나 이제 4G 대비해서 5G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역시 기술들 모뎀을 비롯한 기술 그 제품들이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IP와 그다음에 이제 투자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ENBP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프리퀀시 대역을 조금 더 유유대역이 넓고 사용할 수 있는 대역이 넓은 대역을 찾다 보니까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파의 특성상 지금 그 거리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실제로 기지국이 됐든 아니면 단말이 됐든 풍수신하기 위한 RF 시그널 자체를 좀 내로우하게 그 파워를 모아서 사용하는 빔 포밍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빔 포밍 기술을 구현하려면 기본적으로 안테나 기수가 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테나 간의 이격거리도 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 안테나에서 사용해야 되는 그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그 커지는 부분이 이제 결국엔 단말 폼팩터에서 좀 지금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처럼 작은 형태보다는 큰 형태가 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PC와 같은 형태에서도 Always Connected PC, 5G Connected PC와 같은 형태의 PC 같은 경우 그리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은 이제 자동차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V2X와 같은 통신 시스템에 의존한 자율주행차 부분이 있기 때문에 5G AA와 같은 인더스트리의 표준이나 아니면 3GPP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제 자동차 V2X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의료 정비나 원격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5G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유즈케이스 부분이 이제 울트라 릴레이블리티 앤 로 레이텐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모든 콘텐츠 미디어 서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하신 VR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로 레이텐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말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이종의 단말기들이 또 다양한 이종의 서비스들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투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나 네트워크 인프라 쪽에서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저희가 MWC에서 발표된
5G, 인텔 5G 서밋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9월에 MWC 아메리카에서 발표됐던 내용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앞쪽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일부 중복되는 내용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스킵을 하고 유연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WC 아메리카에서 MPG 인텔 네트워크 플랫폼 그룹의 수석 부서장인 산드라 리베라께서 실제 그동안 인텔이 진행해온 5G의 기술과 트라이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업계 통신사업자나 미디어 업계에 계신 분들을 패널로 모셔서 실제 유지 케이스와 미래 5G의 방향에 대해서 좀 디스커션을 하셨고,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다른 이제 통계에 대한 부분인데, IHS에서 이제 분석한 보고서인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1분에 2페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이제 생성이 될 것으로 2023년까지 예상이 되고, 재밌는 건 그 중에 이제 4분의 3, 약 73%가 비디오 또는 비디오와 유사한 미디어 트래픽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누가 환산을 해봤는데 대략 한 10억 시간 정도의 유튜브의 시청 시간과 맞먹는 트래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oT 커넥션도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일단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설계가 돼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래머블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있으면 넣을 수 있어야 되고, 쉽게 확장이 가능해야 됩니다. 아까 슬라이싱 때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일 트래픽이 폭증할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 몇 분 내로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아키텍처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드웨어에 대한 종속성이 없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어디서든 언제든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그림은 이제 2G, 3G, 4G, 5G에 대한 부분에 대한 흐름인데, 2G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보이스죠. 사람들을 보이스로 연결을 시켜줬고, 3G부터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번성하는 그런 시기였었고, 4G LTE부터는 속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대두가 돼 굉장히 빠른 속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G는 역시 4G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를 제공하지만 5G는 단순히 속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땐 업계의 새로운 이노베이션의 어떤 그런 플랫폼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DNA를 대표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끄는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엣지 컴퓨팅 같은 것들이 5G가 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지만 미디어에 나온 것처럼 국내에서도 이제 인텔은 국내 KT, SKT와 함께 엣지 컴퓨팅 분야에서 인텔의 최신 테크놀로지가 활용이 돼서 더욱더 성능이 최적화되고 비용이 최적화된 엣지 플랫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파트너십을 맺고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인텔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텔은 결국은 이제 프로세서 회사기, 실리콘 회사기 때문에 가장 근간이 되는 제품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거듭 강조드리지만 엔드-투-엔드 환경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단말에서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까지 이어지는 플랫폼을 엔드-투-엔드로 설계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이제 단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강승현 이사님이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미 LTE 기반의 모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5G NR 기반의 모뎀을 만들어서
가입자들 고객들에게 공급하려는 계획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데이터 센터 쪽으로 가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는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그리고 인텔 제온 D, 그리고 인텔 아톰 SoC와 같은 CPU 프로세서들이 있습니다. 이 CPU 프로세서들이 다 범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돌 수 있는 CPU 프로세서들인데,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마다 요구하는 성능이 다 다르고, 실제로 그 용도에 따라서 그 요구하는 파워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CPU로 다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용 CPU 포트폴리오도 세 가지로 나눠서 각각 필요한 용도와 파워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5G 기지국이나 코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개에 설치되는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파워 성능 대비 파워 컨섬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발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들을 다 보유하고 있고요. CPU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가속화 기능이나 주변부 시스템들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알테아라를 인수하고 FPGA 포트폴리오가 나왔는데,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에서 CPU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지만 특정 펑션들 중에 내가 가속화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프로그래머블한 FPGA 프로세서를 통해서 가속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특정 기능 일부를 오프로딩 하는 게 FPGA 기반에서 오프로딩을 하는 게 CPU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기능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AI나 아니면은 비디오 인코딩 디코딩 분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 FPGA를 통해서 가속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그 이더넷 어댑터나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보여지는 커넥티비티 관련 기술들, 예를 들어서 이더넷 기술도 아까 이제 과거에는 단순히 이제 이더넷이라고 하면 이제 닉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형태로 꼽아서 연결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슬라이싱이 되기 때문에 이 들어오는 트래픽들이 다 같은 트래픽이 아니고 어떤 트래픽은 좀 중요한 트래픽이고 어떤 트래픽은 좀 중요하지 않은 트래픽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류해내고 우선순위를 더 줄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실제 그 위에 CPU에서 가상 머신들이 가상화돼서 다 돌아가기 때문에 가상 머신별로 이 네트워크 통신 자원, 네트워크 패킷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할당하는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D 크로스 포인트라고 하는 인텔 옵테인 메모리 기술을 출시를 했는데, 실제로 이 옵테인 메모리 기술은 그 기존의 SSD보다 훨씬 빠른 레이턴시를 제공을 하고 D램 수준에 근접하는 성능을 제공을 하면서 D램보다 더 비용 효율적인 그러한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서 하나, SAP 하나, 아니면은 그 빅데이터 분석에 스파크에서 사용되는 리얼타임 애널리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고객을 만나보면 메모리를 한 서버에서 최대한 많이 꼽았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얼마나 많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가능한 한 많이, 무조건 많이라는 요청을 이제 내놓으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D램 기반으로 설계가 되면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뽑을 수 있는 그 용량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옵테인 메모리 기술을 활용해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실제로 CDN이나 비디오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이제 하드디스크와 그 SSD의 차이를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어떤 라이브 이벤트 같은 경우에 동시에 많은 접속자들이 접속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접속 세션들을 메모리에 올려놓고 원활하게 커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작은 딜레이와 레이턴시의 차이를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라이브 브로드캐스팅이나 아니면은 많은 접속자가 필요한 VOD 같은 경우에 메모리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유즈 케이스에서도 3D 크로스 포인트 옵테인 메모리 기술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계된 프로그래머블하고 유연한 아키텍처 기반 하에 인텔은 AI 분야에 있어서도 그 인퍼런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AI의 추론 기술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 툴kit들, 비디오 분야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AI 추론을 최적화할 수 있는 툴kit들을 출시하고 있어서 그 범용 아키텍처 기반의 AI 분석도 더 나아가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MWC 아메리카에서 저희가 이제 5G 트라이얼 아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저희는 이제 5G는 이제 랩에서 끝났고 리얼 라이프로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 올해 이제 평창 올림픽이 있었는데, 평창 올림픽에서 인텔은 KT와 협업을 해서 대략 3,800TB의 네트워크 캐패시티를 5G 네트워크 캐패시티를 구축을 했고, 실제 10개 도시에 22개의 5G 링크를 라이브로 제공을 해서 실감나는 스포츠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를 선보였고요. 모든 것들이 다 라이브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 메르세디스 벤츠 아레나에서 스마트 스테디엄 케이스도 구현을 했는데, 이 경우는 실제 차이나 유니콤, 통신 사업자인 차이나 유니콤과 노키아,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자인 텐센트와 협업을 해서 제공한 사례인데, 실제 엣지 컴퓨팅을 구현을 해서 경기장 내 엣지 컴퓨팅을 구현을 해서 라이브 브로드캐스팅을 수행을 함으로써 기존에 이제 수십 초가 걸리던 브로드캐스팅 전송 시간을 1초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좀 퍼스널라이즈된 경험을 제공해 줬는데, 경기장에 앉아 있는 분들이 그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경기 그 공간을 다 이제 보실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구역에 이제 경기 영상도 볼 수 있도록 했고, 특히나 이제 재밌는 것은 그 텐센트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인데, 텐센트가 보유하고 있는 소셜 서비스가 있습니다. 소셜 서비스가 있는데, 이 텐센트의 소셜 서비스 플랫폼을 엣지 컴퓨팅 위에 구동을 시켜서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를 보는 사람들이 텐센트에 자기가 가입한 소셜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를 텐센트의 리모트에 있는 저 멀리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올린 게 아니라 경기 현장에 있는 엣지 컴퓨팅에 올림으로써 멀리 있는 클라우드까지 갔다 오지 않아도 되는, 다시 말해서 갔다 오는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유즈 케이스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 사업자와 클라우드 사업자, 더 나아가서 다양한 인더스트리의 협업들이 5G에서는 필수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유즈 케이스 외에도 2018년에 대략 25개의 5G 트라이얼을 전 세계 통신 사업자들, 그리고 업계 솔루션 벤더들,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 벤더들과 2018년 한 해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올림픽도 그 예가 될 수가 있고, NTT 도코모와 함께 그 5G 커넥티드화와 관련된 시연을 했었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그 US 골프 오픈을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그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4K급 라이브 비디오, 그러니까 비디오 생방송을 한 경우인데, 이 케이스는 이제 그 박스 스포츠, 그리고 미국 통신 사업자 AT&T, 그리고 이제 에릭슨, 그리고 저희의 이제 5G 모바일 트라이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를 한 사례인데, 이 케이스는 5G를 통해서 4K 방송 서비스가 됐구나라는 차원에서의 유즈 케이스인데, 이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박스 스포츠의 그 임원분들을 저희 패널로 모시고 저희 산드라 리베라께서 좀 토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박스 스포츠에서 느끼시는 것들이 이제 현장에, 지금은 단순히 이제 방송만 그렇게 했지만 현장에서 한번 그 스포츠 중계를 하기 위한 프로덕션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미디어 프레스 계신 분들에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골프 현장에 5G 카메라와 5G 링크만 연결시켜 놓고 리모트에 있는 어떤 프로덕션 인력들이 리모트에서 프로덕션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좀 공유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이제 팬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방식을 단순히 이제 텔레비전이 아니라 VR이나 AR을 섞어서 그 박스 스포츠가 보유한 팬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번에는 그러한 유즈 케이스로 좀 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 좀 전에 이제 박스 스포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텔이 이제 앞전에 이제 CPU, 뭐 FPGA, 옥테인, 제가 이제 뭐 프로세스 기술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인텔이 이제 프로덕트 포트폴리오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에코시스템이랑 표준화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MWC 아메리카에서 그 박스 스포츠 담당자만 모신 게 아니라 워너브라더스의 그 CTO 분도 모시고 좀 논의를 했었는데, 이 워너브라더스의 CTO께서도 실제 5G를 통해서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유즈 케이스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다. 그리고 저희랑 이제 POC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뭐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용자의 위치 기반 하에 제공될 수 있는 어떤 개인화된 미디어 서비스들, 어떤 게이밍 서비스들, 그리고 AR과 VR과 같은 미디어 경험들을 예를 들어서 5G 자율주행이 이제 실현된다라고 했을 때 차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드라이버가 아니라 이제 라이더가 된다. 그러니까 이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엔터테인먼트를 즐겨야 되는데 차 안에 환경이 다 유리로 가득 차 있고, 그런 것들을 미디어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툴로서 써서 VR이나 AR과 같은 좀 몰입감 있는 그런 미디어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정말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5G의 어떤 빅파이프와 로우 레이턴시가 굉장히 펀드멘털하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이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다시피 저희는 이제 뭐 아까 이제 자율주행에서 자동차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업계, 미디어 업계, 또 산업용 어떤 로봇 업계, 머신 업계들과 함께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표준을 이끌어가기 위한 3GPP나 그 SC 외에도 어떤 오픈 소스 커뮤니티들, 예를 들면 OPNFV, 그 NFV 통합을 위한 OPNFV라든지 매니지먼트나 오케스트레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오넵과 같은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주도하고 있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인텔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고요. 소스 코드부터 시작을 해서 표준을 정의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는 저희가 이제 리더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그렇게 오픈 소스 커뮤니티와 아니면 표준화가 잘 진행이 되는 것이 실제 5G 환경에서 혁신을 이끄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이제 투자도 아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썸머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5G를 구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한데 이거는 엔드 투 엔드로 설계가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엣지에 전진 배치되는 것이 중요한 반면에, 또 어떠한 유즈 케이스들, 예를 들어서 AI 기반의 비디오 애널리틱과 같은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페이스 리코그니션이나 뭐 차량 리코그니션 같은 것들을 그럼 이걸 카메라에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카메라 바로 옆에 있는 네트워크 비디오 리코더라고 하는 자그마한 장비에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카메라에서 영상을 데이터 센터까지 쭉 연장을 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AR을 돌리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엔드 투 엔드로 어디에 배치하는 게 통신 사업자에게 가장 유리한 비용과 품질을 제공할 것인가가 경우의 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엔드-투-엔드의 솔루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텔은 그렇게 5G 환경에서 엔드-투-엔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G는 과거처럼 어떤 통신 솔루션 벤더들과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업계의 어떤 표준뿐만이 아니라 경계를 넘는 산업군과의 협업이 점점점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MWC 아메리카의 팍스 스포츠나 워너브라더스와 같은 기존에 많이 이 5G 분야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해 보이는 통신 분야에서 봤을 때 보면 어떻게 약간 생소해 보이는 그런 업계 파트너들을 모시고 협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그 좋은 예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슬라이드는 설명을 드렸고요.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저희 5G 이제 상용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안 남았고 저희는 또 인텔 직원이기도 하지만 인텔 코리아 소속이라서 한국에서 각국이 지금 5G 상용화와 새로운 유스케이스 가지고 엄청난 경쟁을 직접 경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5G 유스케이스들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